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산업의 기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핫한, 뭐 요즘이라고 할 수도 없죠. 메타버스 테마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기초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범위에 이제 속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좀 구체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반도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하잖아요. 반도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 건데, 자 보시면은 먼저 또 딱딱하고 지루한 사전적 의미, 반도체라는 게 뭐냐, 어떤 이제 특별한 조건 하에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필요에 따라 전류를 조절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반도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상황에 내가 필요할 때 혹은 뭐 불필요할 때 전기를 뭐 껐다 켰다 하는 뭐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쉽게 이해하면 반도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신데,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 그 뭐 4차 산업혁명기다라고 얘기할 때 있어서 안 들어가는 곳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자동차 산업도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진보된 형태의 자동차를 말하는데, 자율주행차에서도 핵심 소재로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게 반도체죠.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거예요. 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요즘 뭐 NFT랑 뭐 가상화폐 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P2P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가지고 뭐 이용되는 뭐 블록체인 기술인데, 이 또한도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핀테크도 말해 뭐합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반도체 산업하고 아주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메타버스, 뭐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뒤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여기서 뭐 간단히 말씀드려도,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환경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아예 그 우리가 꿈도 못 꿔볼 환경이 메타버스 환경인 거고, 5G 5세대 통신 기술 마찬가지죠. 반도체 산업과 연관이 없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음식료, 그쪽도 요즘 뭐 마켓컬리니 뭐 쿠팡이치니 해가지고 다 이제 그 핀테크 기술들이라든가 테크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가장 또 핵심적인 부품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발전돼 나가야 될 부분이 반도체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음식료까지도 반도체 산업하고의 연관성을 우리가 빼놓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라는 것은 뭐 산업의 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현재 시점에서 산업의 쌀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디에나 들어가는 게 지금 반도체다라는 건 다들 이제 제가 설명을 뭐 구태여 길게 안 해도 알고 계실 내용인데, 알 수 있으신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거, 정말로 알아야 될 게 뭐냐?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는 다들 이해하시고 아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설명드릴 것도 없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그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반도체를 어떻게 구분하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예요. 단어 뜻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 기억을 하는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다. 그러면은 뭐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저장을 해주니까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 글로벌 1등 국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정확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70% 시장 점유율의 한 70%,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 정확히는 70%가 조금 넘어가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제 뭐 USB라든가 SSD 같은 것을 말하는데, 그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뭐 글로벌 1등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면은 그 일정 부분 맞는 말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1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전체 반도체 시장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글로벌 점유율 1등이잖아요. 전체 반도체 시장을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눠본다라고 했을 때,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 우리가 1등을 점유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전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의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반대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머지 70%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시장이 어디냐? 반도체 시장을 크게 사용 목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누었을 때, 반도체 산업 전체에서 어떤 반도체가 더 큰 시장 점유율, 더 큰 부가가치를 가지냐? 당연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비메모리 반도체인 거죠. 왜? 시장 점유율을 더 크게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왜 더 크게 가져가느냐? 일반적으로 일단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더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집니다. 그만큼 이제 더 큰 이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좀 쉬운 말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말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뭐 D램이라던가 낸드 C램 플래시라고 그렇게 플래시 메모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반도체라는 것은 사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정보를 저장하면 메모리 반도체, 정보를 처리하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 일반적인 사람의 인체, 신체랑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단순하게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몸이다 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두뇌에 해당한다 라고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반도체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 다시 한번 이제 좀 강조를 드려도, 몇 번 강조 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리포트를 읽거나 반도체 관련된 뭐 기사, 그리고 뭐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린 건데, 이 정도에 대한 이해도 없이 무슨 기사라든가 뭐 리포트를 본다든가 혹은 뭐 매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앞에서는 이제 어떤 목적으로 반도체를 이제 구분을 하느냐,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반도체 생산 분야라는 건데, 요즘 좀 뭐 뉴스라든가 그런 데 많이 나오셔가지고 뭐 파운드리라는 단어는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팹리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설명을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자면은,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그 깊이 들어가면은 세분화되어 있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쉽게 말해서 제조를 하잖아요. 설계를 하고 설계 도면을 짜서 그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제조를 할 텐데, 반도체의 경우는 일반적인 종합반도체라고 부르는 IDM, 종합반도체라고 부르는 IDM 같은 경우는 이 설계와 제조를 같이 해요. 같이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우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해드렸던 설명을 잘 들으셨던 분이라면은 여기서 바로 또 하나 번뜩할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구나.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종합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또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조금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좀 단순하고 좀 간단하게 제조 공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는 종합 반도체의 형태로 설계와 제조를 같이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집중해서 잘 알으셔야 되는 내용인데,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는 대체 뭐냐? 여기저기 말은 많이 나오던데, 앞에 종합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설계와 제조를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팹리스하고 파운드리가 설계만 하겠구나, 제조만 하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맞는 말씀이신데, 자, 일단 팹리스, 우리가 영어를 좀 못해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팩토리, 공장이 리스 없다. 공장이 없으면 설계하고 제조 중에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설계. 쉽죠? 팹리스, 공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 도면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을 팹리스 회사라고 합니다. 설계 전문. 대표적으로 미국의 애플, 퀄컴, AMD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애플, 퀄컴, AMD라는 회사가 있고, 그렇다면은 파운드리는 당연히 설계가 아니라 뭐다? 만드는 거. 파운드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장. 공장. 파운드리는 제조를 전문으로 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TSMC. 어느 나라 회사죠? 대만 회사죠.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인텔이 또 다시 뛰어든다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은 좀 대표 기업으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건 TSMC하고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TSMC, 부동의 글로벌 1위인데, 부동의 글로벌 1위 파운드리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비전을 선포하면서 TSMC를 쫓아가겠다. 이 파운드리 부분을 삼성전자가 결국은 글로벌 1등이 되어 보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했는데, 그에 따른 뭐 다양한 행보들이 있기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사실상 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좀 엄청난 그 변화는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쫓아가는 입장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팹리스하고 파운드리의 개념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종합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좀 단순하니까 하는데, 뭐 대표 기업으로는 우리 기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다. 뭐 여기 뭐 인텔도 들어갈 수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또 이 시장에서 또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체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서 봤을 때는 이 팹리스 회사들이 엄청 큰 점유율을 가져갑니다. 매출 부분에서. 다 아는 기업들이잖아요.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 뭐 미국에 있는 이제 뭐 대표적인 뭐 IT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비전은 여기 파운드리 분야에서 글로벌 1등 시장을 선도하는 입장이 되어 보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거까지 다시 정리하면은,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사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또 그 생산 분야에 따라 가지고 종합 반도체, 뭐 팹리스, 파운드리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팹리스는 뭐 팩토리가 없다, 설계만 한다, 설계 도면만 만든다. 파운드리 제조만 한다. 그 앞서서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대용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좀 소품종으로 대용량으로 이제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규모의 경제가 정말 중요한 게 메모리 반도체 분야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금 더 복잡합니다.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어떻게 팹리스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좀 차별이 있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좀 소품종으로 생산하는데, 뭐 그 대신 그 이상으로 고부가 가치를 나타낸다, 만들어낸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좀 캐치를 해 두셔야 되십니다. 캐치를 해 두셔야 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인데, 반도체라는 게 그럼 어떻게 생산이 되냐, 반도체 생산 공정. 여기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깊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상 보시는 분들 머리가 이제 하얘집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뭐 웨이퍼 제조라는 게 우리가 그 뉴스 영상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뭐 동그란 원판 같은 데에 무언가 작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도체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그 동그란 원판이 쉽게 말하면 웨이퍼인데, 이 웨이퍼에다가 뭐 산화, 포토, 식각, 뭐 증착 공정을 거쳐서, 얘가 이제 전공정 과정을 거쳐서 그 뒤에 이 반도체를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여기까지가 전공정. 그리고 이후에 반도체가 잘 생산이 됐는지 테스트를 하고 또 패키징을 하잖아요. 이후에 하는 테스트라든가 패키징 공정 같은 경우를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공정, 후공정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테일하게 사실은 하나하나 알면은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반도체 생산 공정이라는 게 이러한 웨이퍼, 산화, 포토, 식각, 증착 과정을 증착 공정이라는 전공정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패키징이라는 후공정 과정을 거쳐서 반도체가 생산이 된다. 그러면은 뭐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냐, 비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냐, 둘 다 마찬가지다. 반도체라는 것은 이러한 형태로 생산이 된다 라는 부분을 알고 있으셔야 되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입이 닳도록 듣는 뭐 반도체 소부장 하잖아요. 이게 다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정 과정 안에서 뭐 이 회사는 뭐 웨이퍼 제조에 관련된 뭐 소재 회사이다, 이 회사는 뭐 포토 공정에 관련된 뭐 장비 회사다, 부품 회사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시죠? 반도체 소부장 하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 소재, 반도체 부품, 장비 회사다 라는 부분하고, 이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가 이 반도체 생산 공정 라인 안에서 어디에 기여를 하고 어디에 이제 쓰임이 되는 회사냐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 소재 회사다, 반도체 부품 회사다, 반도체 장비 회사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은 어떤 거다, 부품에서 알아둬야 될 부분은 어떤 거다, 장비에서 알아봐야 될 부분은 어떤 거다라는 게 나눠지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좀 너무 잘 모르시는데 맹목적으로 그냥 뭐 안다 하고서 그냥 또 내 소중한 돈인데 투자를 이제 감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그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생산 공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전공정, 후공정도 같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이제 TSMC 대만의 그 반도체 그 파운드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것만큼 이제 또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알고 가면 좋다 하는 게 있어서 이것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뭐 다양한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은 한도 끝도 없겠죠. 근데 이제 대만의 TSMC라든가,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릴 네덜란드의 이제 ASML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뭐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기업들이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고 있으면 좋지만, 그게 이제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도 있고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꼭 이 기업들은 또 알아둬라 하는 부분도 제가 이제 짚어드리는 겁니다. 네덜란드에 이제 ASM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해서 EUV라는 장비가 있어요. EUV, 이 포토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데, 왜 설명을 드리냐, 반도체라는 걸 생성하기 위해서는 포토 공정 과정을 거치잖아요. 당연히 생산 공정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포토 공정에 들어가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라는 회사 말고는 그 어떤 기업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외 주식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SML은 뭐 지금 몇 년째 쉬지도 않고 계속 우상향하고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ASML의 EUV 장비를 얼마나 확보를 잘 했냐에 따라 가지고도 그 기사만 가지고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어쨌든 이 반도체 생성 공정 안에서 특히 이제 전 공정 과정 중 이 포토 공정에 들어가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를 생산할 수 있는 건 ASML이라는 회사가 유일하다 라는 점도 한번 제가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그 소부장이 뭐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특히 좀 알아둬야 될 이슈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이제 소재 국산화 우리가 일본 정부하고 되게 세게 한번 붙었었죠. 세게 붙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완승을. 특히 이제 뭐 반도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 생산 라인 안에서 이 공정을 쉬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불량률이 낮아야 됩니다. 2단계에서 불량률이 낮아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이 복잡하고 그 고도의 기술이 집합되어 있는 반도체를 만들 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소재들을 우리가 쉽게 바꿀 수가 없겠죠. 뭐 어설프게 막 소재를 잘못 바꿨다가 불량률이 높아지면은 그게 회사에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되는 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모든 생산 공정에 납품되는 뭐 제품 라인들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가 않는데, 일본 정부가 뭐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국가적인 이제 외교적 마찰이 있다 보니까 너네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우리가 이제 안 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배짱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 정부하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반도체 소재, 특히 이제 일본에서 그 납품받아 오던 소재들을 국산화하는 행보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특히 뭐 불화수소라든가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해당 기업들 굉장히 그 좋은 성과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기업들 다 저희가 이제 같이 투자하면서 재미를 좀 많이 봤었는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뭐 블랭크마스트라든가 탄소섬유, 실리콘 기판 같은 것도 이제 소재 국산화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기사화됐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 반도체 소부장 중 특히 소재에서는 소재 국산화가 이전에 그 일본과의 그 외교 마찰이 있을 때 그때 이후로도 또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하고 뭐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부품 쪽에서는 이건 뭐 다들 아실 내용인데,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 랩 부분에서 뭐 DDR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5G가 5세대 통신이잖아요. 4G는 4세대 통신이었고 3G는 3세대 통신이었고, 마찬가지로 더 업그레이드된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DDR4에서 넘어가서 DDR5로. 이게 양산이 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이제 뭐 전반적인 또 반도체 시장에 그리고 또 반도체 소부장, 특히 그 안에서도 부품 관련된 쪽에 굉장히 또 큰 지각 변동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시고, DDR5 양산 시작된다. 작년에 개발이 됐어요. 21년도에 개발이 됐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장비 쪽에서는 이제 비메모리 방향으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특히 그쪽이죠. 파운드리. 대만의 TSMC를 우리가 이제 이겨내겠다. 예, 그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메모리 방향으로 특히 그 안에서도 파운드리 분야에서 우리가 역량을 더 키워내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있다. 그게 현 시점에서의 가장 큰 이슈이다. 라는 거고,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소부장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린 거고, 지금 정부에서 소부장 2.0이라고 해가지고 전략을 발표했어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게 결국은 이 내용인데, 반도체에 대해서 뭐 해당 기업들은 뭐 당연히 각고의 노력을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금 반도체 또 반도체 소부장 내의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소부장 2.0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또 정책을 짜놓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넘어가서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반도체에서 이어지는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반도체에서 이어지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사실은 반도체 산업과 같이 이어지는 반도체 산업과 이어지는 테마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뭐 제가 지금 메타버스 요즘 정말 뜨거웠죠. 뭐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이 뜨거웠던 게 뭐 NFT 테마라든가 뭐 로봇 관련된 테마 들어오면은 막 주가들이 다 그냥 빵빵 날아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도 왜 메타버스냐 설명을 드릴 텐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성 이슈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좋은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커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좋게들 말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테마 말씀을 드릴 텐데, 반도체에서 이어지는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혁신 생태계의 변화라고 해가지고 1990년도부터 한 2000년도까지 인터넷 혁명기였어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뭐 혁신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이 인터넷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뭐 닷컴 버블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1990년도부터 이제 2000년도까지 이 인터넷 혁명기 때 나스닥 지수는 이제 990%나 상승을 했고요. 말만 들어도 흥분되는 상승이죠. 그리고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300%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가 뭐 닷컴 버블 하던 때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간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꿈틀꿈틀 태동되고 나오기 시작했던 게 공용 플랫폼 기업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지금 뭐 굉장하죠. 굉장히 큰 대기업이 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때 이 세상에 나왔다, 우리나라에 나왔다 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혁명기를 지나서 나온 게 스마트 혁명이죠. 스마트 혁명. 지금 우리 이거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바로 앞에 혹은 당장에 그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맞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LTE 4G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통신 환경에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거지만, 사실은 뭐 2010년도 스마트 혁명기 이전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거거든요. 손에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한 대씩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스마트 혁명입니다. 그게 스마트 혁명이고, 그로 인해서 뭐 스마트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그냥 모든 영역에서 소프트웨어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IoT, 사물 인터넷, 사물의 지능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휴대전화 하나로 모든 걸 하죠. 그게 이제 스마트 혁명기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는 게,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인터넷 혁명기와 스마트 혁명기를 지나서 다음에 우리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메타버스죠. 당연히 메타버스입니다. 인터넷 혁명기, 스마트 혁명기를 지나서 이제는 메타버스 혁명기가 올 거다. 이제는 메타버스 혁명기가 올 거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인터넷 혁명기라든가 뭐 스마트 혁명기 때 우리는 지금 뭐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제가 촬영을 하는 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조금 뭐랄까 현명하게, 조금은 좀 나 스스로가 좀 고개 끄덕이는 매매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인터넷 혁명기라든가 스마트 혁명기 때 우리 그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그 도드라지는 특징을 가졌던 기업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체크를 못 해가지고, 혹은 뭐 주식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라면은 몰랐는데도 그냥 막 상한가 가고 막 올라가면 쫓아가기 바빴던 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하셔야 되시고, 이런 그 예측되는 혁명기, 우리가 이제 한 수 앞, 두 수 앞을 보고 매매를 해야지 더 그 좋은 결과가 당연하게 있겠잖아요. 메타버스 혁명기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들어가서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 그 뭐 인터넷 혁명기, 스마트 혁명기 다 알겠는데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앞에 두 글자죠. 메타와 세상, 우주를 뜻하는 영어죠. 유니버스. 거기 뒤에서 버스라는 뒷 글자를 따서 이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 간의 경계가 없는 3차원 가상 공간을 얘기한다. 그게 메타버스다.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런 지금 VR, AR 기기라고 하는데 지금 뭘 쓰고 있죠? 이 기기를 통해 가지고 현실은 아닌 그 가상 세계를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가상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골프도 치고요. 이렇게 탁구도 칩니다. 공연도 해요. 여기는 뭐 싸이, 우리나라 싸이, 가수 싸이 아시죠? 그리고 대단한 기업이죠. BTS, 방탄소년단 공연을 해요.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그리고 그 지금 뭐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 메타버스 그 가상 공간에서 선거운동도 했습니다. 선거운동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표 기업 삼성 같은 경우는 이 가상 공간에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 부동산을 사놨어요. 부동산을. 그냥 뭐 아시는 분들은 고개 끄덕일 수 있는데 몰랐던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 세계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커질 겁니다. 앞으로는 무궁무진하게 커질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메타버스라는 게 처음에는 최초 시작은 게임이었어요. 게임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이런 그 VR, AR 기기를 착용을 하고 뭐 게임을 즐긴다고 했을 때 더 뭐 몰입도도 좋고 뭐 더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것을 게임 회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참여를 했어요. 이쪽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던 건 아무래도 게임 회사들이었죠. 근데 이제 단순히 뭐 게임을 좀 즐기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좀 다양한 범산업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가 혁명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선거라든가 혹은 뭐 부동산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타버스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뭐 우주 개발 하잖아요. 메타버스 세상이 열리면은 그 수천억 뭐 수조 달러의 금액을 투자를 해가면서 꼭 우주를 정복할 게 아니라 이 기계 하나만 쓰면은 무수한 그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혁명적인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지금 뭐 토지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뭐 개발 같은 것은 뭐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과포화 상태가 돼 있는 상태인데, 게다가 또 뭐 환경오염이라든가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 현실과 가상 간의 그 경계가 없는 3차원의 가상 공간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면은 뭐 굉장한 그 굉장한 그 혁명적인 일들이 당연히 많이 발생하겠죠. 스마트폰 뭐 인터넷 혁명이라든가 스마트 혁명을 초월하는 혁명의 시대가 올 수 있다. 그게 메타버스다.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그 공상과학 소설을 얘기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 발빠르게 전 영역에, 전 산업 영역에서 지속적인 그 발전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뭐 대충 다 말씀을 드려버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혁신 혁명 시대가 오려면은 뭐가 필요하겠냐. 5세대 통신이 이제 5G 더 발전하겠죠. 기술 발전하면서 6G 6세대 기술 혁신, 그러니까 통신 환경의 기술 혁신이 더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더 발빠르게 메타버스 혁명기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규제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제 이루어진다면 메타버스 혁명기는 정말 급물살을 타고 가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제 지금의 메타버스 혁명기가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지금 뭐 이거 뭐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계속 길어지고 있죠. 장기화되고 있고, 뭐 앞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집 밖에를 안 나가다 보니까 뭐 언택트 그런 데서 이제 같이 더 이제 그 불타고 있는 급물살을 타고 있었던 거죠. 메타버스 혁명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가상 공간 안에서 화폐로 이용될 게 필요하겠죠. NFT, 대체불가 토큰, 블록체인 기술 다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그 현 시점에서도 왜 NFT라는 테마가 들어오면은 주식들이 막 미쳐서 날뛰는지, 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테마에 들어가면은 미쳐 날뛰는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어지잖아요. 그냥 뭐 주식 사라 그래가지고 사서 샀더니 뭐 올랐다 날랐다 그런 게 아니고 좀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된다는 말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이런 조건들이 더 안정화가 되고 규제화가 되고 뭐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메타버스 혁명기가 도래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무한한 미래 사회가 펼쳐질 것이다. 지금도 이 안에서 뭐 게임도 하고 공연도 하고 선거도 치르고 그 선거 운동도 하고 또 뭐 부동산 투자도 하는데 머릿속에 지금 우리가 그려지지도 않을 만큼 무한한 미래 사회가 펼쳐질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해서 안다고 어디서 잘난 척 하자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무한한 미래 사회 3차 그 혁명기가, 메타버스 혁명기가 이제 펼쳐질 텐데, 그러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성장 가치주, 어떤 저평가되어 있는 소부장 종목을 내 포트에 편입시킬까를 고민해야겠죠. 이해되시죠? 제가 반도체 산업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것을 잘 찾아보자, 알아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 정도의 내용은 좀 알고 있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뭐 덧붙이는 말 조금만 더 하자면은, 페이스북이라는 게 IT 공룡이죠. IT 공룡 기업.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만들었고, 이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메타로.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쉽게 말해서 이름을 뭐 메타버스로 바꾼 거예요. 그 이렇게 하면 딱 와닿잖아요. 페이스북이 삼성전자보다 더 큰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 큰 글로벌 IT 기업이 상호를 메타로 바꿨어요. 메타로. 바보 아니겠죠? 페이스북. 전체 그 기업들 가운데, 전 세계 그 무수한 기업들 가운데 뭐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페이스북인데 상호를 메타로 바꿨습니다. 왜? 메타버스 혁명기 온다 이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터넷 혁명기 때 그 태동했다, 나왔다라고 했던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메타버스에 힘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카카오보다 큰 IT 기업은 없죠. 국내외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뭐 아까 말했던 뭐 AR이나 뭐 IR 같은 디바이스 기기 만드는 회사들, 뭐 컨텐츠, 그 안에서 채워줘야 될 컨텐츠라든가 뭐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의 동향이 있다. 미래 산업의 패권은 메타버스가 가져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 제가 이제 반도체 산업 설명드리면서 메타버스 테마를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게, 이 안에 성장가치주, 저평가 소부장 종목을 내 포트에 편입시켜야 된다. 이 안에서 텐베거 종목,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베거 종목 10배 이상, 10배 가는 종목, 이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그 반도체 산업하고 그 안에서 이제 메타버스 테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뭐 종목을 설명드린 거 아니죠. 종목을 설명드린 거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반도체 산업 어떻게 구분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뭐 단어, 용어, 그리고 뭐 과정들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 부분은 알고 매매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뭐 어렵게 설명은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 좀 머릿속에 넣어 놓자 라는 취지로 제가 영상 만든 거니까, 한 번 보고 뭐 이해 안 되시거나 어려운 부분 있다 하시면은 두 번, 세 번 돌려보시고, 그래도 뭐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은 뭐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물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간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일단 전체 산업에 대한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만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다 하셔도 잘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내가 관심을 갖고, 뭐 예를 들면 아까 반도체 그 생산 공정 라인 안에서 뭐 웨이퍼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뭐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좋죠. 알아보면 수 있으면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좋은 거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또 주식 투자에 임하신다고 하면은 분명 더 도움 되겠죠. 네. 아무튼 이제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